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 남편과 시모에게 큰 상처를 받고 이혼한 3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는 엄청난 배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하고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큰 결심으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냈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분노와 상처, 그리고 동시에 가장 짜릿했던 복수의 순간이어서 가끔씩 회상하며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연 보냈어요.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가족은 어려울 때 진짜를 알게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이 딱 맞다는 것을 제 남편과 시모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의 딸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워낙 엄마랑 친구처럼 친해서 사춘기 때도 엄마한테 비밀을 털어놓을 만큼 편하게 지냈습니다. 성인이 돼서 직장에 다니고 나서도 또 결혼을 한 이후에도 늘 엄마한테 먼저 전화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렇게나 각별한 모녀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혼자 생활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였던 터라 걱정이 많았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에게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이야기해볼까? 혼자 눈치 보던 중이었는데 선뜻 남편이 먼저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따뜻한 얼굴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와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순전히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크게 감동하여서 남편과 시모에게 참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시모가 본심을 숨기고 저와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던 파렴치한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내용도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속 부모님의 모습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집은 참 화목했고 특히 부모님의 금실이 좋았어요. 두 분이 늘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며 제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오죽하면 동네에서 금실 좋은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을 정도였어요. 인꼬 부부라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서로를 많이도 사랑하시던 우리 부모님. 하지만 갑작스럽게 아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원래 금실 좋은 부부일수록 한 사람이 없으면 못 견디고 힘들어 한다잖아요. 그냥 평범한 부부여도 한 사람이 죽으면 마음 아픈 법인데 금실이 좋았으면 특히 더 힘들 겁니다. 외로움은 둘째치고 더 이상 상대를 볼 수 없다는 것과 그 공허함이 스스로를 괴롭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셨죠.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넋놓은 사람처럼 많이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내 어린 저를 보며 정신을 차리셨고 마음을 독하게 잡수셨어요. 어린 저를 보고 있자니 언제까지나 남편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남편을 잃은 자신의 신세도 불쌍하지만 제일 불쌍한 건 앞으로 아빠 없이 커야 할 저였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딸은 아빠의 빈자리로 힘들게 클 텐데 나까지 이러면 내 딸은 더욱 힘들어진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뜩 들었다고 하셨어요.
비록 남편을 잃은 슬픔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저 하나 잘 키워내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셨고 또 먼저 간 아빠에게 약속하셨답니다. 보란 듯이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조금씩 기운을 내셨습니다. 잃었던 웃음을 차차 되찾으셨고 고장난 듯 모든 게 멈춰진 엄마의 시간이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보통 한쪽 배우자를 잃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안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에 괴롭고 힘들기만 한데 돈까지 여유롭지 않으니까 삶이 팍팍해지는 거죠. 특히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게 참 힘든 법입니다. 슬프게도 외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였고 친가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살아서 어디다 저를 맡기고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보험금이었어요. 엄마는 그 보험금을 앞으로 먹고 사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제게 들어가는 돈도 그 보험금으로 충당하셨어요. 그렇다고 아예 일은 안 하고 보험금에만 의지하셨던 건 아닙니다. 보험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로 시간을 벌어놓으셨을 뿐이지 자투리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추가적인 수입을 얻으셨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사용해서 나중에 제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죠. 제게 엄마는 참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남편 잃고 힘든 순간을 보내면서 저 하나 생각하며 이악 물고 사셨어요. 또 어떻게든 아빠 없는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메꿔보려고 노력하셨죠. 일하랴 집안일하랴 바쁜 와중에도 늘 제게 많은 관심을 주셨고 엄마의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저의 작은 이야기에도 늘 귀를 기울여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와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보통 사춘기에 접어들면 가족보다 친구에게 많이 의지하잖아요. 고민거리가 있으면 무조건 친한 친구한테 털어놓고요.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보다 엄마에게 털어놓는 게 더 좋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는 제게 좋은 엄마이자 친구셨어요.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고 결혼한 후에도 저는 엄마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뵙고 모녀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엄마는 혼자 남으시니까 그게 걱정되어서 신혼집을 친정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남편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 회사가 친정집과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또 집에서 편히 쉬는 걸 좋아해서 친정집에 같이 가는 건 없어도 저 혼자라도 엄마 집에 들러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때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된 날이었죠.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 이름이 찍혀 있었지만 전화를 받아보니 엄마가 아니라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크게 다쳤다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일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가는 내내 엉엉 울면서 엄마 걱정만 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도 했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계신다. 지금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남편도 얼른 정리하고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의 상태를 살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으셨어요. 급히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도착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며 장모님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어요. 1분 1초가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수술 중에 잘못되는 건 아닐까. 아찔한 상상을 하면서 애만 태웠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지장 없고 괜찮았지만 사고를 당하시면서 신체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로 인해 혼자서 생활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엄마의 교통사고는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는 엄마를 과속하던 오토바이가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엄마는 다리와 허리를 크게 다쳤고 몇 년 정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간단한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쳐도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실 동안 간병인을 고용해서 괜찮았지만 진짜 문제는 퇴원한 후였어요. 병원에 계실 때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거든요. 일하랴 집안일하랴 거기다 틈틈이 병원에 들러서 엄마 챙기고 또 엄마 잘 봐달라는 마음에서 간병인 아주머니께 뭐라도 드리고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게 지냈습니다. 중간중간 친정집에서 엄마가 필요하다는 물건도 챙겨서 전해드리고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퇴원하고 보니 병원에 계실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엄마 집에 들러 엄마를 봐주시는 이모님이 계셨는데 문제는 이모님이 퇴근하시고 나면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하는 수 없이 퇴근하고 나면 매일같이 엄마 집에 들러서 엄마를 챙겨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엄마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엄마 저녁 챙겨드리고 집에 가면 밤새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그 걱정에 마음이 제대로 놓이지 않아서 그냥 엄마 집에서 자고 출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퇴근하면 얼른 엄마 집으로 튀어갔고요. 그렇다 보니 야근 같은 거 꿈도 못 꿨고 회식도 당연히 늘 빠져야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야근이고 뭐고 회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은 괜찮다며 다 이해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하루는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힘들지 않아? 일하랴 장모님 챙기랴 많이 힘들어 보이네. 힘들지. 그래도 어쩌겠어. 엄마 몸이 나아질 때까지 내가 고생해야지 뭐. 재활치료 몇 년 걸린다면서 그것도 괜찮아질지 장담할 수 없고 그러지 말고 장모님 집으로 모시고 와. 어차피 계속 처가에서 지냈잖아.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모시고 살자. 그게 낫지. 뭐?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정말 괜찮겠어? 이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당신 혼자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 나랑 같이 챙겨드리면 좋지. 그럼 조금은 숨통 트일 거 아니야. 남편은 어차피 친정집에 살다시피 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챙겨드리면서 집에 혼자 있는 남편이 마음 쓰여 반찬에서 나르고 그랬거든요. 저 혼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또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같이 챙겨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엄마의 몸 상태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크게 감동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어떤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혹시라도 이서방에게 그런 말에서 부담 주지 말라고 말리시는 바람에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남편이 크게 부담 느낄까봐 걱정하셨어요. 엄마 주변에 이런 일로 이혼한 사람들이 있어서 더 그렇게 생각하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서방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또 엄마도 남편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알아서 할 테니 저더러 오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야 있나요? 휠체어 없이는 거동도 못 하시는 걸 뻔히 아는데, 더군다나 누가 옆에서 하루 종일 봐줄 사람도 없고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엄마 집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이서방 혼자 두는 거 아니냐, 이러다 소방 맞으면 어쩌냐고 괜히 당신 때문에 제 결혼 생활에 문제라도 생길까 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불편했거든요.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남편이 다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걱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엄마 옆에 있으면서 당연히 집에 혼자 있는 남편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이라도 자주 하려고 했지만 연락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집에서 직접적으로 챙겨줄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답답해 했었는데 마침 남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는 듯 마음이 너무도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불현듯 시모가 생각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노발대발하실까 걱정스러웠습니다. 나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주니 고맙지. 그런데 어머님이 괜찮아 하실까? 나는 그게 걱정이야. 엄마? 에이, 엄마는 걱정할 거 없어. 엄마가 먼저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는걸? 정말?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시모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소리에 또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시모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걸 엄청나게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제 시모는 성깔 있고 며느리 잡으려고 온갖 시집살이 시키는 그런 악독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성질이 온순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밖에 모른다고 하지만 시모는 특히 더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게 이런저런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는 했습니다. 항상 남편을 위해야 한다. 아내가 남편을 내조를 잘해야 한다. 집에서 남편한테 잘해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한다 등등등. 따로 저를 시댁으로 불러내어 시집살이 시키거나 괴롭히는 건 없었고 안부 연락 좀 자주 해라. 집에 좀 자주 놀러 와라.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면서 귀찮게 행동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만 잘하면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잘해야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정도면 됐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사고를 당하시고 나서 제가 남편보다 엄마를 더 챙기고 신경 쓰다 보니 이걸로 시모가 서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못마땅하게 여기실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운해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때 내가 시모를 너무 몰랐나, 이렇게 속이 깊으신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했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안부 인사도 드리고 겸사겸사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자 전화를 드렸어요. 간략하게 안부 인사를 나눈 뒤에 남편에게 이야기 들었다면서 먼저 저희 엄마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제게 고생이 많다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셨어요. 그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유, 감사하기는 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사부인한테 너 말고 누가 있어? 당연히 너랑 우리 아들이 모셔야지. 안 그래도 아들한테 사부인 이야기 듣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나라도 가서 좀 챙겨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나보다는 네가 낫지 싶어서 그냥 얼른 낳으시라고 기도만 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챙긴다고 그이한테 제대로 신경 못 썼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마. 걔가 뭐 애도 아니고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니? 다만 너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 같이 챙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모시고 살라고 한 거야. 혼자 계신 사부인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도 편하잖니. 앞으로는 나도 자주 들여다보면서 반찬이랑 이것저것 좀 챙겨줄게.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고 의지하는 거지 뭐. 시모의 말을 듣고 저는 엄청난 감동에 빠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저와 엄마를 위해줄 줄 몰랐어요. 시모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는 아니어도 또 사근사근하고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별다른 터치 없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이때 이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시모를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앞으로 받은 만큼 잘해드려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남편도 아픈 엄마를 모시자고 했으니 저도 시모를 엄마처럼 생각하며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남편과 시모에게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두 사람이 나와 엄마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엄마를 모시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엄마의 집을 처분하는 거였어요. 어차피 저희가 모시고 살 건데 친정집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으로 단독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지금은 값이 꽤 나가지만 그 당시에는 보험금으로 살 수 있었죠. 서울 외곽이지만 나중에 주변이 개발되면서 역이 들어섰고 그 덕에 역세권이 되면서 집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집을 처분하면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오는 알짜가 되었죠. 엄마는 집을 팔고 더 조용한 정원형 아파트로 가자고 하셨고 그중에서 나중에 들어갈 병원비와 요양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게 알아서 관리하라며 맡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려고 했으니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제게 많은 돈의 재산을 물려주셨는데도 말이죠. 정원형 아파트로 이사가면 그 돈의 절반 이상은 엄마가 보태주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셔놓고 엄마는 남은 돈을 쪼개고 쪼개서 제게 더 주시려 하셨습니다. 당신은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 생각보다 오래 산다고 해도 사고 싶은 것도 쓸 데도 없다면서 정말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는 다 제게 주고자 하셨어요. 저를 위해 써도 좋고 나중에 자식을 위해 저축해도 좋고 아니면 이서방을 위해 써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가지고 계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엄마는 더 늙으면 정신없어서 잘 못 챙기게 된다고 그냥 저더러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했고 나중에 엄마를 위해 사용하고자 은행에 묶어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엄마와 함께 지내기 위해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마치자마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장모님께 받은 돈이 조금 있지 않냐고요. 저는 그걸 왜 묻냐고 했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혹시 돈이 있다면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요즘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 사업? 왜? 무슨 일 있어? 많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집 처분하고 남은 돈 있지 않아? 그거 장모님이 당신한테 맡기셨다면서. 당신한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그 돈 나한테 빌려주면 안 될까?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한 선배랑 같이 동업으로 차린 회사였는데 나름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였어도 매출이 차근차근 오르고 있었고 비전 있는 회사였습니다. 앞으로 얼마큼 더 성장할까 기대되는 회사였는데 한참 잘 크다가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생긴 듯 했어요. 평소 남편은 제게 회사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묵묵히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엄마가 사고를 당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엄마한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아마 더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원래도 이야기 안 하는 성격인데 괜히 본인 일까지 얹으면 제가 힘들까 봐 배려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잘하던 남편이었는데 하루는 망설이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더니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돈 나올 구멍은 다 건드려 놓은 상태라 더 이상 구할 데가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제게 이런 이야기 안 하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다면서 무척이나 미안해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언제든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커다란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돈이 있어야 뭐든 해줄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나중에 장모님께 더 좋은 약, 더 좋은 치료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회사를 크게 키울 생각만 가득했대요. 저와 아픈 엄마와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버는 족족 회사를 위해 투자금 목적으로 다시 집어넣고는 했어요. 일에 미친 사람처럼 매일 회사에서 사투를 벌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봐왔기 때문에 남편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와 우리 엄마를 이 정도로 생각해 주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안쓰럽기도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아등바등 고군분투하는 남편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어깨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싶은 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연애 기간부터 결혼하고 난 후까지 한 번도 제게 돈에 관한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거고 또 남편 자존심에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걸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집을 처분하고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남은 돈의 일부를 제 통장에 넣어두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남편을 도와주고자 했어요. 원래는 엄마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고 남편이 열심히 키운 회사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 남편이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고 더 노력해서 지금보다 잘 나가는 회사로 만들 거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더 크게 키워서 돈 많이 벌 거고 그걸로 저와 엄마를 위해 사용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정말 실행으로 옮기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말이라도 고맙더라고요. 엄마를 위해 사용하려고 은행에 넣어 돈은 돈이지만 남편을 위해 사용하고자 마음먹고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렸습니다. 아무리 제게 알아서 하라고 맡기신 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엄마의 허락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일 잘 해결되면 다시 매출이 안정적일 테고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돈 들어갈 일 생기면 남편이 얼마든지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엄마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의 회사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는 조금의 망설임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제게 알아서 하라면 넘겨준 돈이고 당신을 떠난 돈이지 어떠한 결정권도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남편을 위해 사용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은행에 넣어놓은 돈 3억을 빼서 남편에게 건네며 급한 불부터 끄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도 고맙다면서 눈물을 글썽거렸고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도와준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 무슨 은혜냐,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부부 아니냐, 내가 당신처럼 힘든 상황이었다면 당신도 외면하지 않고 도왔을 거 아니냐고 했죠. 그 말에 남편은 더욱더 감동받은 표정으로 저를 만나 결혼하기 참 잘했다고, 이렇게 마음 착하고 예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고,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 만족하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에게 받은 돈 전부를 남편에게 줬습니다.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금 명목으로 준 거였어요. 하지만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남편을 도와준 거였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요? 바로 남편과 시모입니다. 그들의 본심은 따로 있었어요. 이때는 몰랐죠. 그 3억이 지옥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남편과 시모가 짜고 저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들려서는 안 될 통화를 듣게 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와 병원에 들러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와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엄마가 모처럼 자주 가던 단골집에 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집에서 약만 챙겨 나오려고 했어요. 엄마 보고 차에서 잠시 기다리시라고 하고 저는 서둘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니 신발장에 남편의 신발이 놓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회사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벌써 들어왔나 싶어서 남편을 부르며 찾았어요. 엄마랑 같이 국수나 먹으려 가려고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을 불러도 어떠한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살펴봤는데 베란다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살짝 들려오길래 그쪽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베란다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누군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뭔가 이상해서 순간적으로 행동을 멈추고 계속해서 대화 내용을 엿들었어요. 그리고 이날 남편의 추악한 본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던 터라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통화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돈은 받은 거야? 돈? 아이, 당연히 들어왔지. 내가 뭐라고 했어? 불쌍한 척하면 바로 준다고 했잖아. 그래? 그럼 됐네. 혹시라도 못 주겠다고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걔한테 돈 빼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니?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내가 고생한 게 뭐 있어. 엄마가 옆에서 다 도와준 덕이지 뭐. 그나저나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자기 엄마한테 쓰려고 따로 빼놓은 돈 또 있다면서. 그것도 뺏어야지. 나중에 상황 봐서 회사 또 어려워졌다고 거짓말해야지. 남편 회사가 넘어갈 판이라는데 가만히 두고 보겠어?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토해내겠지. 차차 지금 사는 이 집의 명의도 내 것으로 돌려놔야지. 그래. 천천히 하나씩 다 네 걸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나저나 그 옆에는 어떻게 할 셈이니?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아, 장모님. 걱정할 거 없어. 차차 정리될 거야. 그깟 노인네 나중에 병원으로 보내면 그만이니까. 아내한테 잘 이야기해서 좋은 요양병원으로 모시자고 할 거고 그때 내보내야지. 지금부터 딱 6개월만 버티면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시모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듣고 저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리라고? 우리 엄마를 정리한다고?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라기도 했고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빠진 사람처럼 차로 돌아왔고 엄마는 약을 챙겨왔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어떠한 답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얼이 빠져 있었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 있냐고 약 가지러 집에 가놓고는 왜 이러냐고 물으셨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애써 정신을 가다듬었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약 챙기는 걸 깜빡했다고 대충 둘러댄 다음에 밖에서 엄마와 밥을 먹었어요. 국수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밥을 먹었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그래도 애써 아무 일도 없는 척 엄마에게 평소처럼 굴었습니다. 물론 집에 돌아와서 저를 보며 웃는 남편에게도 똑같이 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정리해야 할 곰을 취급하냐며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우선은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가식처럼 구는 남편의 모습에 분노했죠. 그날 밤 저는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참 좋은 남편이었을지 몰라도 엄마에게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좋은 사위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엄마가 다치고 나서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혼자 계신 엄마가 걱정된다.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눈치챘어야 했어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엄마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엄마가 멀쩡했고 우리 없이도 혼자 얼마든지 생활하실 수 있으니 그냥 그랬다 쳐도 다치고 난 다음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모와 남편의 철저한 계획이었더라고요. 엄마를 모시자는 미끼를 던지고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엄마의 돈을 야금야금 가로챌 작정이었습니다. 잠든 남편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랑 나눈 추악한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꿍꿍이를 확인한 저는 너무도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 반 죽여놓고 싶었지만 제대로 한 방 먹이는 통쾌한 복수를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결심했죠. 이 결혼 반드시 끝내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조용히 복수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편 핸드폰에 남아있는 시모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서 증거로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남편과 이혼할 거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크게 충격받으셨는지 한동안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게 알겠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모든 이야기 하라고 하셨어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했고 남편과 시모를 속일 거라 장단만 맞춰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더 이상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슬쩍 이야기를 흘렸고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래도 괜찮겠냐면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본인은 숨긴다고 숨겼겠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모가 제게 걱정스런 목소리로 사부인을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한 거 들었다고 힘든 결정했다면서 그곳에 모시는 게 마음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좋은 요양병원이 많이 있고 네가 힘든데 어떻게 하냐면서 앞으로 자주 들여다보면 될 일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위로하는 척 한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내가 알아서 병원에 모시겠다고 이야기하고는 적당한 곳에 잠시 엄마를 입원시켰어요. 나중에 이혼하면 혹시라도 그 인간들이 엄마를 귀찮게 할까봐 모르는 곳으로 피신시킨 거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뒤를 몰래 밟았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남편 뒤를 몰래 쫓아다니면서 회사에 관한 허점을 캐고 다녔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무렵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전의 날, 남편과 시모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한 뒤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시댁으로 가는 내내 무슨 이야기냐고 궁금해했지만 저는 가면 알게 될 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준비한 서류 봉투를 시모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건넨 서류 봉투를 보고 시모는 이게 뭐냐고 물었고 저는 보면 알 거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그 서류 안에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이혼 서류와 투자금 반환 청구서가 들어 있었어요. 시모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서 살펴봤고 이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하얘졌고 이게 뭐냐며 토끼 눈이 된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니? 이걸 나한테 왜 주는 거야? 왜긴요. 언제 정리되나 궁금해하셨잖아요. 뭐? 저랑 저희 엄마 빨리 정리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못 빠지게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준비했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뭐라고? 아니, 너 대체? 시모는 거의 뒤로 넘어갈 듯이 행동했고 그 모습에 남편은 대체 뭐길래 일어나 싶어서 시모 손에 들린 서류를 가로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모와 같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 둘이 모르는 비밀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이걸 왜 엄마한테 보여주는 건데?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돕는 거라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투자금을 반환하라니. 이게 뭐야? 거기다 이혼?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당신 우리 엄마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잖아. 소원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이래? 뭐? 우연히 두 사람이 전화로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더라고. 하긴 갑자기 왜 이렇게 우리 엄마를 걱정하나 했어. 나는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줄 알고 착각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순전히 우리 엄마 돈을 노리고 한 짓이었어. 마음에도 없는 연기하면서 걱정하는 척, 챙겨주는 척. 겉으로는 우리 엄마 모시자고 위하는 척 해놓고 뒤로는 야금야금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는 걸 알아버렸다고. 네가 그랬잖아. 우리 엄마 요양병원에 보내서 차차 정리할 거라고. 내가 너 대신 정리해주는 건데 왜 이렇게 놀라니? 여보. 여보라는 소리 집어치워! 내가 네 여보이기는 해?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난 널 위해서 3억이란 돈을 선뜻 내어줬는데 너는 어떻게 엄마랑 나를 이용할 궁리만 하고 있을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동안 숨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출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감정을 숨기고 연기할 필요도 없고 참 좋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는 이르죠. 저는 벌써 그렇게 놀라서 입덕 벌리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자료까지 다 까발렸습니다. 증거자료로 변호사에게 상담받았고 얼마든지 내 권리를 찾고 이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그러니 피곤하게 질질 끌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당장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소송으로 이어질 거고 그래봤자 결국은 내가 이기게 되어 있다고 했죠. 괜히 피곤하게 소송으로 끌고 가느니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협의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더 이상 이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을 만큼만 받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해주면 지금 사는 집, 엄마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내 명의로 돌리고 투자금으로 준 3억도 토해내고 적당한 금액의 위자료만 받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낼 거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이미 저를 속인 증거들이 수두룩하니까 남편과 시모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우선 제게 진정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려고 했고 저는 변명만 늘어놓을 거면 더 이상 할 말 없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 집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바로 소송으로 전환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고 현관문을 열기 전까지 순순히 내 조건대로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마무리하려고 온 거지 변명이나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들이 뭐라고 짓거려봤자 더 이상 들을 마음도 속을 생각도 없다고 했죠. 그렇게 현관문으로 걸어가는데 나중에 남편이 마지못해서 알겠다며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본인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한 듯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으로 뭐가 더 이득인지 계산해 봤겠죠. 순순히 제 뜻을 따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속았습니다. 뭐냐고요? 사실 저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렇다고 적게 받고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건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꾀를 냈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다급하면 이성을 잃기 쉽습니다. 제가 제시한 위자료 액수는 절대 작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모에게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정말 적은 액수로 받을 거라며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으로 반환할 거라며 둘을 압박했고 남편은 빨리 합의해 주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제가 제시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건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서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였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준 남편은 뒤늦게 위자료 액수가 크다는 걸 깨닫고는 제게 억울하다며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했고 저는 여기 있다고 네가 좋다고 도장 찍어놓고 왜 이러냐며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려받은 3억과 위자료를 통장에 잘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돌려놓은 아파트로 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집을 처분하고 받은 돈으로 요양형 주택을 지었어요. 엄마와 함께 살 집으로 말이죠. 거기에 돌봄 도우미까지 고용해서 엄마와 함께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지킨 저를 매일 칭찬하며 살고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제 엄마를 정리하려 한 그들처럼 누군가가 당신의 가족을 도구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수는요, 소리 없이 웃으며 하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그냥 제 웃음 하나에 그들은 와장창 무너졌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